자, 특강 진행하겠습니다. 최신 판례 특강이고 그다음 답안 작성 특강 이렇게 두 개의 주제로 묶었는데요. 이거는 따로따로 진행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다가 최신 판례 특강만 나는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강의 계획서는 이렇게 올렸어요. 최신 판례 2시간, 답안 작성 2시간 이렇게 올렸는데 제가 강의 계획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강의 준비를 쭉 하다 보니까 최신 판례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원래 한 10몇 개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공부 판례 더 뒤져보고 좀 더 심도 있게 좀 찾아보다 보니까 22개가 나왔어요. 원래 더 많았는데 또 쳐냈어요. 쳐내고 그나마 이 정도는 꼭 알아야 되겠다 싶은 거 지금 22개가 나와서 22개를 다 하려고 하면은 한 3시간 이렇게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2시간보다 좀 더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원래 강의 계획서대로 둘둘이 아니고 3, 1 이런 식으로 좀 배분이 될 것 같습니다. 답안 작성 특강은 그래서 원래 예시 문제를 한 2문제 정도 풀어보는 게 목표였는데 그냥 한 문제로 지금 줄였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최신 판례 특강 듣고 답안 작성은 나는 뭐 인강으로 보겠다 내지는 나중에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답안 작성 특강에 대한 부분은 진짜 답안지 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쓰는 거다는 거니까 작년에 들었거나 이전에 들어보신 분들은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최신 판례 특강은 자료가 주제별로 돼 있지 않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날짜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부터 해서 역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도 순은 또 아니에요. 보시면서 1번 판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1번은 꼭 중요한 거, 22번은 안 중요한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냥 날짜 순대로 제가 편하게 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엮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강의를 진행해 보면요. 일단 실강 오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요즘은 코로나가 걸리는 게 유행이잖아요. 저도 이제 노무사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자문사에 계신 분들이 갑자기 그 연락이 두절돼요. 그러면 한 일주일 뒤에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질문 한 바가지 쏟아내거든요. 보면은 코로나 감염되셨구나 싶더라고요. 꼭 이렇게 전화하실 때 보면은 낭낭한 목소리였다 갑자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코로나가 진짜 유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아직 안 걸렸거든요. 좀 불안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요즘은 안 걸리면은 이 사회적 관계가 의심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뭐 사회생활을 하고 다니냐, 뭐 주변에 뭐 만나는 사람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사는데 각별히 주의하고 있는 거고요. 밥 같은 것도 웬만하면 같이 안 먹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어쨌거나 저는 잘 관리하겠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관리하셔가지고요. 보니까 뭐 아프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컨디션 저하라든지 후유증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 관리하셔가지고 끝까지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을 한번 해보면 최신 판례 부분 중요한 거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일단 제가 보다가 이거는 요 부분이 추가됐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사실관계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강약 조절을 해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판례부터 한번 보시면요. 자, 지금 제가 여기 칠판에 가져왔죠. 첫 번째 판례의 주제는 위약예정 금지에 대한 주제입니다. 자, 위약예정 금지 간만에 또 들어보면 생각이 안 나실 수 있죠. 근기법 파트에 있었고 계약을 위반했을 때 근기법 제20조였죠. 그랬을 때 강제근로에 대한 취지로 해석된다라고 하면은 그 약정은 무효됐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위약금 손백 예정은 안 된다. 연수비 같은 게 대여금이면 괜찮다.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기억을 살려놓고 판례를 봐야 뭐가 다르다 이게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그럼 여기 있는 사실관계에서 추가된 건 뭐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고 의무 근로기간을 설정했어요. 전형적이죠. 돈 주면서 몇 개월 더 근무해, 뭐 1년 근무해 이렇게. 근데 그걸 위반하면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 원래는 20조 위반이 될 수 있죠. 근데 이번에 나왔던 케이스가 위약금 또는 손백 예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좀 특이하죠. 그래서 여기 사실관계라고 제가 정리해 놓은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양가로 1번 보시면, 자, A회사는 발행주식 매각을 통해서 소속 기업 집단 변경 과정에서 주식 매각에 반대하는 근로자들과 사이에 2015년 4월 30일 매각 위로금을 지급하되 매각 위로금을 받은 직원이 2015년 12월 30일 이전에 퇴사하면 지급받았던 매각 위로금을 월로 나눈다는 거죠. 계산해서 반납한다라고 약정했다라고 돼 있죠. 이거는 그룹사 생각하시면 돼요. 뭐 S그룹 소속 기업이었는데 갑자기 그 기업이 다른 그룹으로 넘어간대요. 그러면 원래 제가 취업할 때 S사라 해서 S사 계열사라 해서 제가 좋아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H로 넘어간대요. 내 생각에는 S보다는 H가 아래라고 생각하면 반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반대했던 거예요. 반대하면서 우리 주식들 팔지 마.
이렇게 계속 투쟁을 했는데, 그런데 회사에서 돈 줄 테니까 그냥 참아라 이렇게 해서 돈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회사가 이 돈을 주면서 조건을 건 거죠. 올해 말까지는 회사 다녀라. 이해되셨죠? 그럼 왜 이 조건을 걸었을까라고 했을 때요, 회사의 주인이 바뀌는데 근로자들이 다 이탈해버리면 넘겨받은 회사는 난감하겠죠. 기존에 있었던 직원들 다 퇴사해버리고 회사를 주식을 산, 영업양도 아닙니다. 이거 영업양도 아니고 그냥 주식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가 바뀌었는데 예전에 생산량이 이 정도 되고 영업이익 이 정도 된다라고 해서 회사를 샀더니만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돈 주고 살 게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겠죠. 그런 점 때문에 12월 31일까지는 퇴사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현재 있는 인원들, 핵심 인력들 그대로 두면서 회사를 주인을 바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두 번째 단락 가시면요, 이 중에 근로자 B가 A 회사한테 퇴직 의사 밝히고 2015년 6월 4일자로 퇴직을 했습니다. 12월 31일 이전에 퇴사하면 월할 계산안 되는데 그 전에 나갔죠. 그러니 회사가요,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줄에 위로금 월할 계산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비근로자는 이 약정 자체가, 위로금 부분 자체가 근기법 제20조에 금지되는 위약금 또는 손백 예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근로자 입장은 이해되시죠? 12월 31일까지 근무를 안 했을 때는 받았던 돈 뱉어내. 그러면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금원을 돌려줘, 이거잖아요. 그럼 위약금이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여기 판례 법리는 첫 번째 단락은 똑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법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 보시면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면서 의무 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했다. 의무 근로기간의 설정의 양상, 반환 대상이 금전의 법적 성격, 규모 액수, 반환 약정, 체결한 목적, 경위. 자, 이게 판단 기준인 거죠. 이런 것들을 종합할 때 반환 약정이 해당 금전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퇴직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의 반환은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면 근기법 제20조 금지하는 약정이라 보기 어렵다라고 했죠. 그래서 외형적으로 이렇게 볼 줄 몰라도 실질 따져봐야 된다. 따지는 기준은 두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까지가 판단 기준이다. 이렇게 해서 강제 근로를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다라고 하면은 특정 금원에 대해서 약속 안 지켰으면 반환해 라는 걸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전에 대해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걸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였냐? 결론은 이 사건 약정 중 위로금 반환 부분은 근로계약상 근로기간 약정 위반 시 위약금이나 손백 예정으로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라거나 1번을 제가, 여기가 1번입니다. 근로계약상 근로기간 약정 위반 시 위약금 손백 예정 일정 금액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여기까지 1번이에요. 두 번째가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했다는 이유로 임금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 줄여보면 1번은 위약금 손백 아니다, 2번은 임금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3번 동그라미를 이제 재반 사전상 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게 3번입니다. 자, 이 결과 20조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이 돈은 반환받을 수 있다,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더 구체적인 거 문제 한번 풀어보고 싶다는 것들이 2, 3기 때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전까지는 그냥 퇴사하면 돈 내놔, 이거 다 위약금, 이렇게 생각했다면 금원의 성격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기존에 없던 부분이 제가 줄 거놓은 부분입니다. 줄 거놓은 부분은 우리 책에 없던 부분이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판례 봤고요. 두 번째 한번 가보시면요, 자, 두 번째 판례는 또 칠판 보시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판단 문제입니다. 그리고 원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했을 때 유불리가 혼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 유불리 혼재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로자 간 유불리가 있고 근로조건 간 유불리가 있잖아요. 근로자 간 유불리는 우린 불이익 변경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요거는 근로조건 간 유불리가 있을 때는 종합적 고려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4조 3교대로 규칙적으로 교대제가 운영되고 있었어요. 근데 교대제가 개편되면서 월, 주, 일 단위로 근무시간 급격하게 변경되고 야간 근로는 줄어드는 근무제가 변경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랬을 때 불이익 변경인가라고 돼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상식을 아시는 게 좋은데, 교대제를 안 하다고요. 9시 출근, 6시 퇴근 이렇게 해서 일정한 근로를 하다가 갑자기 교대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불이익 변경일까요? 아닐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상식적으로. 네. 자, 불이익 변경 손. 아니다 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가산수당 줄 수 있잖아요. 야간수당 나오고
또 휴일 꼈을 때 출근하면 휴일 근로수당도 나오고 해서 교대제 안 할 때보다 교대제 하니까 월급이 올라가요. 그럼 불이익 변경일까요? 좀 애매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게 어려워요. 뭔가 임금은 올라가, 야간 근로가 생기니까 야간 근로 수당도 나오고, 그래서 월급이 250이다가 갑자기 300 정도 돼요. 그러면 돈 면에선 좋을 수 있잖아. 근데 보니까 교대제를 해서 근무 형태가 오전조, 오후조, 저녁조 이렇게 막 돌아가다 보면은 일상이 무너지잖아요. 휴일도 뭐 출근일이 돼버리고 이러면 개인적으로는 되게 싫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건 고용노동부 행정위성인데 통상 근로하다가 교대제가 되면 불이익 변경이다 이렇게 봐요. 근데 요거는 배경이 어떠냐? 원래부터 교대제였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교대제인데 이게 사실관계 한번 보시면요, 사실관계에서 지금 나온 게 첫 번째 줄에 기술직 근로자의 TV 조정실 근무 형태를 4조 3교대 교대 근무제에서 3조 3시차 그리고 4조 3교대 병합 근무제 이렇게 바꿨어요. 근데 말만 들어서는 도대체 뭔지 모르겠죠. 진짜 말만 들어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개편 조치를 했고, 다음 줄 가시면 교대제 개편 이전에는 일근이 9시에서 6시, 야근이 오후 6시에서 자정, 조근이 자정에서 오전 9시 이어지는 비교적 규칙 근무를 했다라고 돼 있죠. 자, 이렇게 패턴이 돌아가고 있다가 이전에 있었던 교대제에서 바뀌면서 시차 근무와 교대제가 혼합되면서 월, 주, 일 단위로 근무 시간이 급격하게 변경되는 불규칙한 근무에 노출되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전에는 그냥 패턴이 보이는 거예요. 이번 주는 일근, 다음 주는 야근 이런 게 보였는데, 이제는요 근무 스케줄이 약간 이제 공백이 있는 때마다 그냥 집어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제는 9시 출근인데 다음 날은 오후 출근을 했다가 그 다음 날은 다시 9시 출근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의 스케줄을 매일매일 봐야 된다. 어떤 근무 스케줄이 떨어질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근로자들은 당연히 반발을 하겠죠. 불이익 변경이다. 그래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과반수 동의 얻어야 되는데 동의 얻지 않았으니까 이거 무효다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판례 법리는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바로 결론으로 가시면요, 자, 결론에서는 기존 방식의 근무의 경우에는 4일에 한 번씩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15시간 연속되는 밤샘 근무를 해야 됐다. 15시간 근무도 힘들죠. 근데 밤을 새야 돼요. 잘 수 없어요. 여러분 아시는 그 공영방송이에요. 그러면 TV가 계속 나와야 되잖아요. 나올 때 뭘 하고 있어야 되냐? 방송사고 안 나게 안 자고 버텨야 돼요. 그러다가 정시되면 TV를 틀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15시간 동안 밤새는 게 힘들겠죠. 힘든 근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선하려고 한 거고요. 두 번째 줄 가시면은 교대제 개편으로 시차 근무자들은 밤샘 근무를 하지 않게 됐고, 다음 줄 가시면 매일 근무 시간대가 변경되던 교대 근무에 비해서 시차 근무는 일주일이나 1개월 단위로 출근 시간을 고정할 수 있다. 자, 여기 두 가지를 줄 겁니다. 두 번째 줄에 끝에 밤샘 근무하지 않게 됐고 이거 있죠. 여기를 줄 것이고, 세 번째 줄 가시면은 시차 근무는 가운데 보이시고 일주 1개월 단위 출근 시간 고정할 수 있다. 이거 보이시죠? 이 두 가지가 긍정적 요소였던 거예요. 출퇴근이 계속 바뀌는 거는 좀 안 좋은 건데, 그리고 이게 또 야간 근무가 좀 줄어드니까 임금도 조금 깎이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야간 근로가 줄어들므로 해서 건강을 해치는 것보다 이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식으로 접근했던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줄까지 보시면 규칙적 근무와 수면을 취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교대제 개편으로 기술직 근로자들의 근무 형태가 크게 불규칙해졌다거나 업무 부담이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부 업무에 있어서 다소 저하된 부분이 있다 해도 교대제 개편으로 밤샘 근무 대폭 축소되는 등 오히려 근로 조건에 향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언제나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교대제가 어떤 식으로 바뀌냐에 따라서 판단은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밤샘 근무, 밤 15시간 근무 누가 봐도 힘들죠. 근데 밤샘 하는 것이 좀 줄어든다, 내지는 근무 시간이 좀 줄어든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근로조건에 유리한 변경이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알아두고 가시면 되겠고, 이런 거는 바꿔서 못 내요. 바꿔서 내면은 만약 야간 근로가 1시간이라도 더 늘어났다 내지는 줄어들었다 했을 때 똑같은 판단이 나올까 알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나온다 하면은 이 결론인 거예요. 그냥 이거 똑같이 쓰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문제로 이제 넘어갑니다. 세 번째 판례는 시용 계속근로 포함 여부라고 돼 있죠. 이것도 법리는 똑같아요. 법리는 똑같고 바뀐 게 있다라고 하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문제입니다. 그럼 이것도 들어가기 전에 한번 말씀을 들어보면, 시용이 뭔지는 기억나시죠? 과도적 근로관계에 채용대전과 시용이 있고,
시용은 시험적으로 쓰는 걸 얘기하죠. 테스트 기간. 시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립에 대한 문제가 있었죠. 어떻게 했을 때 시용이 성립하나. 그 다음에 시용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죠. 본근로계약 거부했을 때 좀 더 포괄적인 사유가 인정된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또 나왔던 게 뭐였냐, 시용 근로기간은 어쨌든 근로한 걸로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규직으로 넘어왔다, 본채용됐다라고 하면 그 근로기간을 합산해주죠. 여기서 합산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용 성립이나 아니면 시용에 대해서 거부 문제, 이게 아니고 시용이 합산될 수 있는가 이거예요. 근데 이제 판례의 본질은 시용이란 용어를 안 쓰고 있어요. 사실관계 시용이란 용어를 안 쓰고 있고, 그랬을 때 시용 근로자이면은 이 사람이 바로 이어서 일을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합산되는 거고, 시용이 아니라 단절이다 해서 신규 입사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기존에 있었던 거는 그냥 근로 한 달짜리 근로 알바, 신규 채용이니까 단절 후 신규 입사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기간의 성격이 뭐냐 이렇게 다뤄졌던 사건입니다. 자, 배경 말씀드렸고, 그래서 1개월간 수습사원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수습사원이라는 용어를 썼으니까 일반적으로 수습이라고 했을 때 수습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이 수습이 바로 이어서 1개월 끝나자마자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이 됐어요. 자, 이랬을 때 만약 수습기간이 성격이 시용기간이다라고 평가된다면 시용 플러스 바로 임시직이 됐으니까 합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수습사원이 만약 알바, 한 달짜리 그냥 알바, 그 다음에 임시직 근로자가 신규 채용 이렇게 된다면 단절 후 신규 입사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수습기간과 임시직은 계속 근로기간 합산으로 볼 수 있는가 이렇게 다뤄졌던 사건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사실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관계 보시고요. 근로자 갑은요 2019년 12월 1일부터 1개월간 A회사 수습사원으로 근무를 했고요. 자, 수습사원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그 다음에 2000년 1월 1일 A회사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되었다. 자, 채용되었다라는 단어도 보이시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고요. 수습이라는 용어로 썼으니까 이 기간이 시용일까? 그럼 채용이라는 용어로 썼다는 거는 새롭게 뽑은 거다, 우리 회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신규 입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줄 가시면요, A회사는 2000년 1월 11일 보수 규정을 개정하면서 99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5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 누진제 적용한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단수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자, 요 과정에서는 문제는 없었어요. 과반수동이 없고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그러면 입사 날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받는 근로조건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누진제는 대부분 보면 퇴직금이 누적돼서 올라가는 거라서 누진제를 채택했을 때 무조건 단수제보다 좋은 거예요. 단수제는 그냥 계속 근로기간에 대해서 1년 근무하면 한 달치 주는 거예요. 그건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한 달치 나오는 것보다 누진제로 했을 때는 무조건 더 준다는 뜻이기 때문에 누진제가 더 유리한 제도입니다. 다음 달 나가시면 갑은 2018년 3월 31일 퇴직하면서 2000년 1월 1일 입사자임을 전제로 퇴직금 단수제를 적용해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회사가 이렇게 줬다는 거죠. 회사는 2000년 1월 1일이 신규 입사다 이렇게 본 거죠. 자, 그런데 입사일이 99년 12월 1일이다. 이게 근로자의 주장이죠.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해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퇴직금 차익을 청구했습니다. 자, 판례 법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한번 읽어보면, 시용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직업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업무 적격성 관찰 평가하는 일정 기간에 시험적 고용하는 것이다. 다음 단락 가시면 여기 시용이 인정됐을 때에 대한 효과죠.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 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계속 근로기간으로 봐야 한다라고 돼 있죠. 자, 본질의 내용은 똑같은데 그래도 좀 표현이 바뀐 부분이 있으니까 줄 거 볼게요. 이거는 자, 근속기간 세 번째 줄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직종 등 근로제공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줄 것입니다.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 체결을 해서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 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계속 근로기간으로 봐야 한다라고 돼 있죠. 지금 이 사례죠. 수습으로 들어왔는데 이 수습이 뭐였냐, 알고 보니까 업무 적격성 평가는 그 기간이다. 시용이고 하루의 단절도 없이 바로 1월 1일자부터 임시직으로 일을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본 근로계약 기간이 바로 시작됐으니까 공백기간 없이 근무했으니까 합산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결론 가시면, 결론은 그러나 대법원, 여기 두 번째 단락부터 가세요. 원심은 이제 하급심 얘기인데
1심 또는 뭐 고등법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거기서 나왔을 때는 원래 단절이라 봤던 거예요. 근데 대법원은 뭐라고 봤냐? 재반 사정상 갑의 수습사원 근무기간은 시용기간에 해당한다라고 보인다. 시용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니까 갑의 입사일은 1999년 12월 1일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면은 사실관계 바꾸기 힘들어요. 요거는 기존에 있던 판례법리에서 이렇게 판단된 사례 있구나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판례도 한번 봤고요. 다음 페이지 가시면 네 번째 포괄임금입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도 포괄임금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셨죠. 주로 보면 요즘 버스 회사들이 포괄임금 인정받는 경우들이 있다 했죠. 그 버스 회사 사례예요. 고속버스라고 돼 있죠. 고속버스는 여러분들 그 노선버스라 그러죠. 버스 정류장 가시면은 그 티켓 구입하셔가지고 어떤 지역에 일정한 시간 동안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출발하는 시간은 고정돼 있지만 도착 시간은 일정하던가요? 도착 시간은 대략 이렇게 나오죠. 뭐 3시간 50분 걸립니다 하는데 근데 교통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고속도로가 막혀버리면 뭐 6시간 7시간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몇 시때 출근하냐에 따라서 또 도착 시간이 달라져요. 물론 뭐 100km를 준수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심야 시간에 가면 더 빨리 도착하잖아요. 경험 있으시죠? 저도 지방 출신이라서 제가 이게 집에서 예전에 이제 대학생활 할 때요. 원래 고향에서 이제 방학을 보내고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때 새벽 한 2시 막 이렇게 잡아요. 그렇게 제 계산 속으로는 고속버스에서 잠을 자고 여기 서울에 딱 도착하면 지하철이 운행할 시간이다. 이렇게 해서 티켓을 제일 늦게 끊어요. 그렇게 해서 잠을 자고 일어나 보면은 너무 빨리 도착이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 3호선 타러 가면 맨날 운행을 안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빨리 가주시는 건 참 좋은데 1시간 동안 뭐 하라는 거냐.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 분명히 방송에서는 뭐 4시간, 5시간 걸립니다 했지만 몇 시때 출근하냐에 따라서 출발하냐에 따라서는 도착 시간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업무는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게 영업을 한다 또는 공장을 영업한다 이렇게 하면은 출퇴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의 완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퇴근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 걸리는 시간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많이 걸릴 수 있고 어떤 때는 적게 걸릴 수 있고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임금 주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뭘 줘야 될까? 어떤 급여 제도를 줘야 될까? 포괄임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 제기하신 분들도 있어요. 출발 시간과 도착 시간이 있으니까 출발 시간 도착 시간에서 근로 시간 끊으면 되잖아. 자, 그랬을 때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근로자다. 돈을 많이 받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휴게소마다 쉬러 가고 그 다음에 속도를 늦추면 되고 그 가다가 교통사고 났어요 이러면서 그냥 깜빡이 하고 갓길에 서 있으면 무조건 달려가는 거예요. 혹시 도와줄 일 없나요? 없습니다. 그냥 가세요. 이렇게 해도 갈 때마다 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늦게 도착할 수 있죠. 그러면 근로시간 뻥튀기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냥 시간을 측정할 수 없다. 사용자가 관리 감독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시간 동안 근무한 걸로 쳐줄게. 이렇게 해서 포괄임금제 적용하기 적절한 사업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괄임금제가 성립되는 곳 여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괄임금제의 또 법리를 떠올려 보시면은 우리는 이렇게 배웠죠. 먼저 성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효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죠. 성립에 대한 부분으로 인정되는 걸로 지금 나왔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효과까지도 한번 얘기를 해보죠. 포괄임금이 성립했고 유효하면 그 효과는 어떻게 되죠? 차액지급 문제였잖아요. 지금 듣고 계시죠? 이상하다. 오늘 분명히 코로나 안 걸리셨다고 해서 온 것 같은데 이 코로나의 후유증이 이거잖아요. 뇌 좀비화. 말이 생각이 안 난다. 이런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는 정도가 심하든 약하든 걸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문 전화를 받을 때 옛날 같았으면 10분짜리 있잖아요. 그게 한 20분 걸려요. 얘기하다가 갑자기 제가 뭘 물어봤죠? 진짜 질문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이거 지금 심각하다. 숨쉬기가 힘들다는데 왜 머리가 이렇게 하얘지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자, 우린 포괄임금제 보고 있었고 성립하고 유효하면 이제 효과가 있댔죠. 효과는 진짜 성립하고 유효하면은 근로시간 측정이 불가능하댔죠. 그러니까 차액 줄 게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포괄임금이 성립하지 않으면 근기법 제15조가 적용된댔어요. 그래서 근로기준법보다 낮게 줬다. 그러면 더 줘라라고 했죠. 근로기준법보다 많이 줬다? 그럼 차액 줄 거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감을 잡고 이제 들어가 보면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을 포괄해서 지급하기로 단체백을 체결을 했고요. 실제 연장 근로 시간 수와 관계없이 각종 수당을 지급해 왔다라고 돼 있죠. 이거 포괄임금제 성립일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음에 포괄임금 성립,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차액은 지급해야 하는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런데 디테일은 제가 다 쳐냈고요. 이 사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장 야간은 포괄임금 성립으로 인정됩니다. 근데 휴일이 인정 안 됐던 케이스예요. 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포괄임금 고속버스 사례가 두 개 있었거든요. 두 개 중에서 지금 하나만 가져온 겁니다. 최근에 계속 판례가 누적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양가로 일반 사실관계 한번 가보시면요. A 고속버스 회사는 운전기사들하고 연장 야간 근로수당에 관해서는 2011년도 임금협정에서 임금 내역은 법정 재수당을 포함한 포괄역산 방식을 체계를 유지한다. 노선수당은 근무 실적에 따라 발생하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포괄한 수당이고 노선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실제 근로시간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노사 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규정을 했다라고 돼 있죠. 자, 단체배학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포괄임금 성립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다음 줄 가시면 이에 따라 A 고속버스 회사는 연장 야간 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돈은 실제 연장 야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운행 실적에 따라 산출된 노선수당을 사전 합의한 비율대로 나누어 역산하는 방식으로 결정해 왔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운행을 몇 번 했냐 보고요. 운행을 한 번 나갔다. 그러면 야간 근로수당 뭐 2시간, 연장 근로수당 3시간치의 돈을 그냥 주는 거예요. 몇 시간 걸리는지 상관 안 하고요. 운행 많이 나가면 그러면 그 비율대로 해서 돈을 많이 받아가겠죠. 근데 여기서 쭉 읽다 보니까 뭐 하나 빠진 게 보이지 않으세요? 단체백의 내용에서는 수당이 3개 있었죠. 세 번째 줄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 지급하는 건 어떻게 줬다고요? 네, 연장, 야간에 대해서만 근로시간 수와 상관없이 운행 실적에 따라 산출된 노선수당을 줬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휴일 근로수당은 이렇게 안 줬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휴일 근로수당은 포괄임금이 아니다라고 봤던 겁니다. 사실관계만 봤고요. 그 다음에 판례법리 가보시면 판례법리는 그냥 읽지 않을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포괄임금제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 그대로 붙여놓고 그다음 결론만 이제 봅니다. 양가로 3번 결론 가시면 고속버스 운전기사들이 A버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각종 수당 차액을 청구한 사안이다. 연장 야간 근로수당에 관해서는 2011년도 임금협정에서 법정 재수당 포함한 포괄역산 방식의 체계 유지하는 것, 그 다음에 근무 실적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포괄한 수당이고 노선수당 지급함에 있어서 실제 근로시간과 차이에 대해서는 노사 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이 협정을 끌어와가지고 성립에 대한 근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하나를 뭘 봐야 되냐, 그렇게 약속한 대로 돈을 지급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시면 규정을 했고요. 5페이지 첫 번째 줄에 그에 따라 버스 회사가 연장 야간 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돈은 실제 연장 야간 근로시간 수와 상관없이 운행 실적에 따라 산출된 노선수당을 사전에 합의한 비율대로 나누어 역산하는 방식으로 결정될 뿐이고 버스 운송사업의 특수한 근로내용, 근무형태, 근무시간을 함께 고려하면 2011년도 임금협정은 연장 야간 근로수당에 대한 포괄임금 약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키워드만 뽑아보면 첫 번째 줄에 규정이란 부분 동그라미 하시고요. 규정은 뭘 얘기했다?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다. 포괄해서 줄게, 근로시간 수하고 상관없이 줄게,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줬느냐 물어보니까 두 번째 줄에 지금 5페이지 두 번째 줄입니다. 시간 수와 상관없이 실적에 따라서 합의한 비율대로 지급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시간 수와 상관없이 실적 여기까지 줄 거 두시면 돼요. 몇 시에 도착했다 이런 거 안 따졌다 했죠. 몇 번 나갔냐 이것만 보고 시간을 얼마나 걸렸는지를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합의한 대로 돈 줬다. 이게 바로 근로시간 수와 상관없이 임금을 지급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립한 거다라고 본 겁니다. 유효성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데 유효성에 대해서는 어쨌든 수당이라는 걸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유효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 보잖아요. 근로자한테 불이익이 있냐 없냐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그랬을 때 근로자한테 불이익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 그다음 휴일 근로수당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휴일 근로수당에 관해서는요. 2011년도 임금협정이 기본급 노선수당과 별도로 휴일 근로수당을 구분하고 있다. 자, 구분의 동그라미 한번 하시고 급여 명세서를 봤더니만 연장 야간은 그냥 퉁쳐가지고 적혀 있어요. 금액만.
근데 휴일 근로수당을 보니까 휴일 근로수당은 항목을 별도로 만들어놨네요. 휴일 근로수당 산정 기준은요, 두 번째 줄에 줄건 부분 있죠. 소정 근로 일수를 초과한 날마다 일일 8시간 근로에 대해서 기본시급의 1.5배 가산율을 고려해서 산정되었다라고 돼 있죠. 이건 뭐냐? 고속버스 운전기사님들의 스케줄표가 있겠죠. 3일 근무하고 이틀 비번이고 3일 근무하고 이틀 비번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가정해 보면 3일 근무하고 이틀 비번 날 중에 뭐 사고가 있으면 한 번 더 출근할 수도 있겠죠. 그날 출근하면 휴일 근로수당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 근로에 따라서 주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죠? 원래 사전에 주는 것도 아니고 근로시간하고 무관하게 주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근무 스케줄에서 플러스 근무가 있을 때 그때 출근 더 하셨으니까 휴일 근로수당 줄게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로시간에 따라서 지급하는 돈이 된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그 돈도 보면 사전 합의한 돈이 아니라 기본시급에 있을 때마다 1.5배 주고 있죠. 그러니 이거는 포괄임금이 되려면 맨 처음에 구분도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적과 상관없이 일정한 돈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세 번째 줄 끝에 시간급 개념을 출발점으로 두고 휴일 근로수당 액수를 시간급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휴일 근로수당에 대해서는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단체백의 내용과 다르게 주고 있다는 점을 착안한 다음에 포괄임금이 뭐는 성립했고 성립하지 않았다고 구분한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시험 문제 내면은 여러분들이 단협 내용만 보고 그냥 쭉 보면 단협에 문구 있으니까 무조건 포괄임금 성립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서 포괄임금 성립을 다퉜던 사례 이렇게 봤습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 판례 갑니다. 자, 이 판례도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판례고 원래 사실관계는 더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최대한 좀 단순하게 정리를 했어요. 자, 이거는 일단 어디에 관한 것이냐? 근로관계 당연종료 부분에 관한 것이고요. 당연종료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 당연종료는 해고에 해당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럼 당연종료에 해당되는 사유들은 뭐가 있죠? 계약기간 만료, 근로자의 사망, 또 근로능력 상실, 또 들린 것 같은데 정년퇴직, 정년도 있죠. 회사의 소멸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들어보는데 그 중에서 지금 계약기간 만료 사건이에요. 그럼 계약기간 만료는 원래 당연 종료가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을 수 있죠. 어떤 경우 예외가 있죠? 계약기간이 만료될 수 있으나 원래는 당연 종료되지만 계약이 형식이 불가한 경우, 갱신기대권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당연 종료되지 않고 연장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례가 계약서에 뭐라고 돼 있었냐? 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끝나면 자동 연장한다는 조항이 있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계약기간 만료되고 자동 연장 조항이 있으니까 이거는 갱신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갱신에 대한 조항이 이미 들어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당연히 갖춰야 될 자격이 박탈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도 계약이 연장돼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상황이고 그때 근로계약서의 문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서 나눠졌던 사건입니다. 이것도 원심하고 대법원이 서로 이제 다른 결론을 내렸었어요.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실관계. A 회사는 2017년 5월 1일 근로자갑을 헬기 조종사로 채용을 했습니다. 자, 들어보니까 어때요? 자격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산불 끄는 그런 헬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분이 자격증이 있어야만 지자체에서 요청 왔을 때 산불 끄러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이런 자격증은 생명과 진짜 직결되잖아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이게 헬기 만약 잘못 떨어지면 동네에 있는 주민들 다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이 자격의 유지 요건을 계속 요구합니다. 교육도 받아야 되고 적성 검사도 받아야 되고 신체적으로도 뭔가 부상 같은 게 있어가지고 시력이 안 좋아졌다. 그럼 박탈인 겁니다. 자, 이런 조종사의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계약서에 뭐라고 써놨냐? 근로계약 기간에 대해서 2017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별도 합의가 없으면 기간 만료일에 자동 연장한다라고 정했다라고 돼 있죠. 자, 이것도 한번 체크합니다. 1년짜리 계약서죠. 그런데 기간 만료일에 자동 연장한다라고 돼 있죠. 앞에 조건은 뭐예요? 별도 합의예요, 협의예요. 합의니까 근로자가 저 그만할래요 했을 때 사용자가 무슨 소리냐, 더 하자 하면 연장되는 거죠. 반대로 사장님도 이제 나가줬으면 좋겠다 했을 때 근로자가 전 더 일하고 싶은데 하면 연장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일반적이지 않죠. 웬만하면 자동이 있다 하더라도 협의 같은 걸 집어넣는다고요.
그래서 협의를 넣으면은 의견 청취니까 우리 법상으로는 얘기 들어보고 근데 우린 필요 없어 하면 내보낼 수 있도록 좀 열어두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거죠. 헬기 조종사를 구하기 힘든 거예요.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웬만하면 회사에서는 붙잡고 싶고 그렇게 해서 1년짜리 하면서 계속 쓰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합의 규정으로 넣었고 일방이 그냥 거절 내지는 일방이 근무하고 싶다고만 하면 무조건 연장되는 겁니다. 그러면 쉽죠? 무조건 연장시켜야지. 이걸 가지고 왜 싸웠지라는 생각이 들죠. 다음 달락 가시면 A 회사는 2018년 4월 2일 근로자갑에게 근로계약 기간이 2018년 4월 30일자로 만료될 예정이고 헬기 조종사로서 필요한 직무상 역량 미달로서 근로계약 갱신이 불가능하다는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이분이 뭐 교육시간이나 아니면 신체 이런 것들은 판결문에 잘 나오진 않아요. 어쨌거나 자격증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던 겁니다. 조종사가 조종 능력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죠? 자, 우리 판례 중에 뭘 배웠느냐? 우리 교재 중에서 당연종료 사유 있잖아요. 해고 사유, 통상 해고 사유, 근로능력 상실 기억나십니까? 지금은 제가 교재에서 굳이 언급을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강의 중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되는 운전직 근로자인데 면허증이 상실됐어요. 이런 사람 해고할 수 있냐 없냐 이런 얘기 했던 기억이 있죠. 노무사 자격증도 노무사라고 뽑았는데 노무사 자격증이 상실됐다. 그럼 내보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런 사유를 한 거예요. 그 회사는 당연히 헬기 조종사인데 헬기 운행을 못하니까 나가라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한 거고 근로자는 계약서에 봐라. 그런 내용 없지 않냐. 무조건 연장된다 돼 있지 않냐. 이렇게 해서 싸움을 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3번 동그라미 가시면 갑은요. A 회사에게 갱신 거절 통보가 부당 해고로서 효력이 없고 근로계약 2018년 5월 1일부터 자동 갱신되었음을 이유로 갑이 복직한 날까지 미지급 임금을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이제 판례법리 한번 가보시죠. 자, 판례법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처분문서 해석 있죠. 어디서 보셨죠? 처분문서 해석은? 파트. 일단 금기예요, 노조예요? 노조 중에서 단체벽 파트. 그 중에서 단체벽의 해석 문제에서 보면은 이 처분문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선 제가 판례들 몇 개 실어놨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것도 한번 물어볼까요? 뭐뭐 있었죠, 거기? 한 3가지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괜찮습니다. 예. 집에 가서 보시면 되죠. 갑자기 식은땀이 나면서 괜히 물어봤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하자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시간이 졸린 시간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보고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슬슬 이제 이거는 안 봐도 되지 않을까? 시험에 꼭 나올까? 이런 생각과 함께 이제 영원히 탈출하시는 분들이 보여요.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대법원 판례가 기존에 있던 판례 법리에서 사실관계가 바뀌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판례가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것들은 문제 딱 냈을 때요. 새로운 판례 문제다. 이렇게 얘기가 되게 애매하죠. 원래 있는 법리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낼 수 있다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판례 법리 한번 보시면 자, 계약 당사자 사이에 어떤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을 했다. 문헌의 의미가 명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헌대로 의사표시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문헌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 종합적으로 고찰해서 논리와 경험치 그리고 사회 일반 상식과 거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자, 이게 두 문자도 땄던 거 기억나시죠? 내동경다리. 그걸로 떠올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줄 가십니다. 문헌의 객관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해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문헌 내용을 더욱 엄격 해석해야 된다. 자, 여기 아래 두 줄을 한번 줄 꺼두시죠. 내동경다리라는 기준은 똑같은데 그래도 요 판례에서 좀 더 강조가 됐던 점은 이 부분입니다. 객관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해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문헌 내용을 더욱 엄격 해석해라 라고 돼 있죠. 이 문헌의 의미는 누가 보더라도 자격이 있든 없든 계약이 연장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격 해석하면 계약이 연장되는 거예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헬기 조종사로 뽑았는데 헬기를 운행할 수 없다고요. 그러면 이걸 꼭 연장시켜야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 가보십니다. 자, 결론은 일단 대법원부터 먼저 볼게요. 대법원 두 번째 단락. 자, 법리 및 재반 사정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조항을 문헌의 의미와 다르게 축소 해석할 수는 없다. 그래서 무조건 갱신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1년 더 써야 돼요. 헬기 조종사로서 자격이 없는데.
그럼 원심은요? 원심은 위로 가시면요. 첫 번째 줄 끝에 갑이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를 정상적 제공할 수 있음을 전제로 적용되는 규정이다. 그래서 갑이 전제라고 돼 있죠. 괄호 안에 가시면 조종사 자격을 유지해서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를 충족하지 못했으니까 갱신되지 않는다. 이렇게 원심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그런 전제 없잖아. 엄격 해석해야지. 그래서 1년 연장된다. 이렇게 갑니다. 그럼 이제 듣다 보면은 되게 회사가 불쌍하죠. 조종사 월급이 한두 푼도 아닐 거고 헬기 조종사를 뽑았는데 헬기를 운행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드시는데 대법원이 친절하게 알려줘요. 이런 사유는 해고할 수 있는 사유다. 갱신한 다음에 해고하세요. 근데 계약 기간에 대해서 갱신 거절에 대한 건 안 됩니다. 계약서 그렇게 쓰셨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뭔 차이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때인데 해고를 하면은 또 해고의 요건을 갖춰야 되죠. 해고 통보도 하고 서면 다시요. 해고 서면 통보해야 되고 해고할 때 정당한 이유도 다시 검토해야 되죠. 그러니까 계약을 만료해서 내보내는 거 하고 해고할 수 있다는 건 다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시다 보면 가끔씩 이제 또 감상해졌죠. 아니 사업을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이런 생각하시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논리만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6번째 판례로 가겠습니다. 자, 6번째 판례는 너무 간단한 겁니다. 휴직 명령. 휴직 명령의 정당성에 대한 겁니다. 자, 휴직은 근기법 파트에 있었고 인사명령에 있었죠. 그럼 휴직 명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판례가 기억나실 겁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죠? 휴직 명령의 정당성, 인사명령의 정당성 문제였고 거기에 대해서는 근로 제공이 불가능하면 휴직시킬 수 있었죠. 그 다음에 현저히 부적당해도 휴직시킬 수 있었죠. 우리가 배웠던 케이스 뭐 있습니까? 구속됐을 때는 휴직할 수 있었죠. 불구속 기소됐을 때는 이제는 복직시켜야 된다.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걸 떠올리시면서 이 판례 이제 비교해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판례는 일단 구속 기소가 됩니다. 그때는 휴직을 해요. 그건 정당하다 봅니다. 그런데 보석으로 석방 후 복직 신청을 했는데 거부하고 휴직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면 휴직 명령을 내린 것과 휴직 명령을 유지한 것이 정당한가라고 돼 있죠. 일단 요거는 제가 벌써 말씀드렸어요. 구속이 됐을 때는 휴직 명령은 제가 정당하다 했죠. 그때 원래 따질 때도 보면 요건이 뭐 있어요. 요걸 뒤에 좀 이따 보실 거고 그 다음에 휴직 명령 유지 있죠. 유지에 대한 거는 기존에 있던 판례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른지 눈에 보이시냐 이거죠.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제가 얘기 다 했잖아요. 우리 책에 있는 사례는 구속, 그 다음 뭐라고요? 불구속 기소. 요거는 뭐예요? 보석. 안 보이세요 이게? 이게 한번 잡혀가 봐야 이거 알죠, 맞죠? 한번 잡혀가 가지고 이게 불구속 기소하고 구속은 다르구나, 보석은 다르구나 이렇게 느낌이 와야 되는데 보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정한 돈을 납부하고 그 다음에 풀려나가는 거죠. 현재 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구속할 만한 사유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근데 불구속 기소는 뭡니까? 도주울이 없다, 증거인멸의 우려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 나가도 돼, 이렇게 나온 거라고요. 그러면 범죄가 아직 범죄자도 아니다가 충분히 소명되진 않았지만 죄의 강약을 얘기했을 때 구속됐을 때는 아이고 되게 심각하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불구속됐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사람의 참작되는 사유도 있고 일할 수 있는 그 정도 사유는 되는구나 이렇게 보이시죠? 보석도 취소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본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사유는 충분히 구속시킬 수 있는 사람인데 돈 내고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라는 유지가 구속될 만한 사람이다라는 이 인식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이거예요. 충분히 구속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여전히 복직시키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해가 좀 되시죠? 네. 그래서 회사의 입장에서는 구속될 만한 사람이었고 보석으로 나왔으니까 여전히 구속될 사유다 이렇게 봐서 복직을 안 시켜요.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을 안 시켜요. 근데 우리 대법원의 판례는 뭐라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배경 말씀드렸고 이제 들어가 봅니다. 7페이지 가시고 사실관계 동그라미 1번. 근로자 갑은 형사사건에서 제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서 법정 구속되었다. 자, 이미 1심 징역형 줄 끄세요. 우리 판례하고 또 다른 점이 보이시죠? 우리가 이미 배웠던 거는 구속 기소였어요. 기소는 아직 범죄자예요? 아니에요? 범죄자 아니죠. 아직 조사 단계예요. 근데 이거는 물론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무려 1심 판결에서 그래도 법원에서 한번 판단 내린 겁니다. 징역형이라고. 그럼 범죄자라는 것이 어느 정도 한
33% 정도 넘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3심까지 있으니까 33% 넘었어요.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 갑니다. 구속 기소되었을 때 휴직을 명할 수 있다는 취지인 A회사 인사규정에 따라 휴직을 명령을 받았습니다. 3번 동그라미 항소심 계속 중에 근로자 갑이 보석으로 석방되자 복직을 신청했으나 A회사로부터 거부당했다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 줄 끄실 부분이 보석으로 석방, 여기 줄 끄시고, 항소심 계속도 한번 줄 끄시고. 자, 아직까지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 도중이긴 하나 어쨌든 1심에서 구속 나왔고 징역형 나왔고 보석으로 나왔다. 범죄자의 범죄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게 보이지 않아요. 회사 입장에선 되게 지금 찝찝한 상황이에요. 다음 4번 갑니다.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복직한 근로자 갑은요, A 회사에게 휴직기간 동안 미지급 임금 상당액 지급을 청구했다. 결국은 벌금형으로 감형이 되긴 했네요. 자, 판례법리 갑니다. 판례법리는 우리가 아는 거 그대로입니다. 자, 일단 두 번째 줄 쉼표다음부터 취업규칙이나 단체백에 휴직 사유가 발생했고 당해 휴직의 근거 규정, 설정 목적, 기능, 그리고 발동의 합리성 유무, 그로 인해서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 경제상 불이익 등 구체적 사정을 모두 참작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제가 막 강조했었잖아요. 근로자가 상당 기간에 걸쳐 근로 제공할 수 없다거나 근로 제공하는 것이 매우 부적당하다 인정되는 경우에만 휴직의 명령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판례법리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럼 이제 결론 가봅니다. 재반사정상 인사규정은 구속으로 인해서 현실적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를 휴직 사유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갑에 구속되었던 기간 동안에는 휴직 명령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라고 돼 있죠. 여기까지 슬러시 한번 하시고 이게 1번 동그라미 앞에 한번 해주십시오. 자, 상황은 구속되었을 때 그때는 휴직 명령이 정당하다고요. 그럼 두 번째 갑니다. 석방됨으로써 휴직 사유가 소멸되었고 석방 후 복직 거부 당시에는 갑이 근로 제공이 매우 부적당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복직 거부는 부당하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럼 결론은 언제부터가 잘못된 겁니까? 보석되고 석방된 다음 복직을 신청했는데 거부했죠. 그게 지금 잘못된 거다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체크하셔야 될 게 휴직 사유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구속으로 인해서 현실적인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너네 회사 규정이 그렇잖아. 근로 제공 가능하면 휴직 명령 못하도록 돼 있잖아. 그러니까 복직해야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 범죄의 혐의가 있는 때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럴 때는 규정상 휴직 사유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사실관계가 구속으로 인해서 현실적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때 이렇게 돼 있는지 아니면은 범죄 우려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돼 있는지를 잘 체크하셔야 된다. 그래서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때라고 돼 있으면은 근로 제공이 가능해지는 순간 휴직 사유는 사라진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 이것도 여전히 이 사람이 범죄 혐의로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회사 규정을 비춰볼 때 복직할 수 있는 사유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범죄자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보시면 안 되고 인사 규정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근로할 수 있냐 못하느냐 여기에 집중해서 보시면 이런 판단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 7번 판례 가겠습니다. 자, 7번 판례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새 거예요. 새 거. 새로운 판례고 나오자마자 핫이슈였던 그런 판례입니다. 파견에 관한 것이고 그 어려웠던 파견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부분만 뜯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고용의제가 있었고 고용의무가 있었잖아요. 고용의제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어떻게 하라고 돼 있는지 이미 나왔죠. 판례가. 기억나시죠? 이것도 또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행정도 어려웠죠. 인사도 어려웠죠. 선택 과목도 어려웠죠. 노동법이 제일 인간답죠. 하지만 노동법은 다시 처음 보는 것 같은 이런 느낌.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계속 정상까지 도를 굴렸다가 다시 초기화 된다고. 그래서 계속 초기화 되는데 이게 정상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와중에도 얘기했을 때 봤던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고 있으면 정상입니다. 그래서 의제 얘기했을 때 의제가 뭐지? 떠올랐잖아요. 의무했을 때 의무가 뭐다 떠올랐잖아요. 그럼 된 거예요. 근데 써봐 이렇게 하면 못 쓰겠죠. 그거는 집에 가서 책 보면 써져요. 그러니까 시험 전날까지 볼 수 있도록 책을 만들어놔야 된다. 머릿속에 계속 위치 지정하고 문장 익숙하게 만들어 놓고 단어 하나만 던져도 여러분들이 사기쳐가지고 조합해가지고 딱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사기친다는 표현을 써가지고 좀 부적절해 보이는데 판례와 똑같은 문장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거짓이에요.
내가 이해한 대로 그다음 판례의 단어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하고 조합해가지고 적절하게 글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좀 더 판례와 근접하게 글을 쓰는 사람은 합격하는 거고, 정말 내가 이해한 대로 정말 일상 단어가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떨어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낙담하지 마시고 첫 시간 끝나고 가야 되겠다, 지금 이거 들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모두가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파견에는 그냥 불법 파견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파견법 위반해서 고용을 계속하고 있을 때 사용자 의무, 그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있고 그 다음 파견 근로자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었죠. 그게 직접 고용 의제라는 게 있었고 직접 고용 의무라는 게 있었죠. 자, 의제가 적용됐을 때 이 사람한테 적용되는 근로조건 뭐냐, 이게 있었잖아요. 그럼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가 있었냐, 직접 고용했을 때 계약 기간 어떻게 되냐. 판례 있어요, 없어요? 자, 50%. 자, 50% 확률입니다. 판례가, 계약 기간에 관한 판례가 있다, 손. 마이크 안 나왔어요? 고용 의제했을 때 이 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간주가 되잖아요, 법에 의해서. 화내는 거 아니에요. 직접 고용이 되잖아요, 법에 의해서. 그랬을 때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랬을 때 판례가 있다, 손. 마이크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계약 기간 말고 근로조건은 어떻게 되죠? 근로조건에 대한 건 조문이 있다, 없다, 손.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물었죠. 다시요.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지금. 고용 의제가 적용되면 이 사람이 이 회사 직원이 되잖아요. 됐을 때 이 사람의 근로조건을 어떻게 해줘라라는 게 파견법 고용 의제 당시에 법조문이 있다, 손. 없다, 손. 없어서 판례가 적용된다, 손. 그렇죠. 요건 기억나시네요. 고용 의제에 대해서는 고용 의제가 적용된다, 이것만 있지 근로조건을 어떻게 해라는 게 없어요. 없어서 고용 의무 때는 있잖아요. 이 회사의 동종 유사 근로자의 취업 규칙을 적용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고용 의제 당시에는 법조문이 없지만 해석상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확인적 규정이다 하면서 이 사람은 사용 기업에 동종 유사 근로자의 취업 규칙을 적용받고, 또는 그게 없다면 기존에 있었던 근로조건 그대로 가져간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자, 기억 안 나시면 집에 가면 돼요. 지금 가시는 게 아니고 집에 가서 보시면 돼요. 제가 오늘 역대급 실수를 계속하고 있어요. 너무 지금 황당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질문을 왜 했지라는 생각부터, 지금 다시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그냥 저 혼자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다시 돌아서 요거부터 얘기할게요. 자, 고용 의제를 적용받아요. 계약 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했을 땐 무기계약이 된다, 이렇게 보는 판례가 있단 말이에요. 되셨죠? 지금 제가 의무라 했어요, 의제라 했어요? 의제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무기계약으로 써야 된다, 다른 특별한 사정 없으면 무기계약이다, 이 회사의 무기계약직 정규직 근로자다, 이렇게 보는 판례가 있다고요. 근데 지금 문제는 이거라고요, 이거. 의무, 고용 의무. 고용 의무와 의제 차이 나시죠? 의제는 가만히 있어도 법률에 의해 가지고 이미 이 사람은 액션이 아무것도 없어도 사용 회사의 직원이 돼 있잖아요. 근데 고용 의무는 이 회사에서 뭘 해줘야 되죠? 뭘 해줘야 되죠? 고용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없으면 어디로 가냐? 법원 간다고요. 법원 가가지고 법원에서 판결 받아오면 이 회사 직원이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의제하고 의무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요. 의제는 법에 의해서 이미 인정이 돼버리니까 법에 의해서 너의 근로조건 이거야, 너의 계약기간도 이거야, 다 세팅해 준다면, 의무는 사용회사에서 직접 고용해야 되는 액션이 있어야 되니까 그때 채용하면서 너의 계약기간은 이거야,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의제에 대한 판례가 의무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해석상 당연히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다른 이제 레포트 같은 거 보시면, 학설까지는 아니고요, 뭐 변호사님들이 쓰신 그런 거 보시면은 고용 의무에 대해서는 이런 판례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직접 고용 의무는 사용기업과 이 근로자 간의 합의로서 계약기간을 설정해야 되는데, 아무런 말이 없으면은 서로 무기계약이라고 당연히 인정할 수 있는 건 근거가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번 판례에서는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면 이 사람에 대한 근로조건은, 근로계약기간은 1년짜리가 아니라 무기계약이 되는 게 원칙이다, 이게 나온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네, 그래서 사실관계는 직접 고용 의무를 사용기업에서 이행을 했어요.
근데 1년짜리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1년 계약직이니까 나가세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파견 근로자가 직접 고용 의무가 적용되었을 때 직접 고용되어야 하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예외도 있는지,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사실관계 보겠습니다. 자, 근로자 파견 업무를 하는 C회사의 근로자인 갑이라고 돼 있죠. C회사가 요거예요. 파견회사. 자, 여기서 갑은 2010년 7월 10일부터 2014년 7월 13일까지 방송사업자인 A회사 사업장에 파견되어서 방송 운행 업무를 수행했다라고 돼 있죠. A회사가 방송회사였던 거죠. 보니까 지금 10년부터 14년까지 4년 근무했죠. 불법 파견이죠. 그러니까 A회사가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 동그라미 C회사가 2014년 7월 14일 직접 갑과 사이의 계약 기간을 2014년 7월 14일부터 2015년 7월 13일 정해서 갑이 A회사 방송 운행 업무에 종사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간을 15년 7월 14일부터 16년 7월 13일까지로 해서 근로계약을 1회 갱신했으나 다시 갱신하지 않았다라고 돼 있죠. 이 말은 좀 어려운데 그냥 방송회사가요, A회사가 이 사람을 계약직으로 해서 2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보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판례법리 갑니다. 판례법리 중요합니다. 이거 새로 나온 거고 이걸 외워줘야 돼요. 자, 파견법의 직접 고용 의무 규정에 입법 취지나 목적을 비춰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는 직접 고용 의무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이 원칙이다. 자, 원칙적으로 뭘로 채용해라? 무기계약직으로 써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다만 파견법 제6조 2항에서 보면 파견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직접 고용 의무 예외가 인정된다라고 돼 있죠. 당사자 의사에 맡겨져 있다는 거죠. 직접 고용될지 그리고 근로조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은.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 파견 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 고용 의무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희망했다. 자, 누가 희망할 때요? 파견 근로자. 근로자가 저 다른 데 갈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그냥 계약직으로 일할게요. 이렇게 요구한다든지. 2번 동그라미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 근로자와 같은 종류 업무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대부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고 있어서 파견 근로자로서도 애초에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와 같이라고 돼 있죠. 2번은 원래 그 업무는 기간제야. 그래서 나도 기간제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경우와 같이 직접 고용관계의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이 직접 고용 의무 규정의 입법 취지 목적을 잠탈한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자, 길게 얘기했는데 이게 바로 한 단어로 요약하면 특별한 사정이죠. 특별한 사정이 1이었다고요. 1이 파견 근로자가 원했을 때, 2번이 자신이 기간제로 채용될 만한 그런 사정이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죠. 그런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원칙은 무기계약직, 예외적으로 기간제가 될 수 있음, 예외적으로 될 수 있는 경우가 특별한 사정인데 특별한 사정은 1, 2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줄 가시면 근데 이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사업주다 이렇게 돼 있죠. 다음 단락 갑니다. 따라서 직접 고용 의무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면서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는 직접 고용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 중 기간을 정한 부분은 파견 근로자 보호하기 위한 파견법의 강행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해서 무효가 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 사람을 계약하면서 계약서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계약 기간 1년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다른 거 기다릴 것도 없이 그냥 바로 무효가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도 두 번째 단락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무효가 되는 근거는 뭐라고요? 파견법의 강행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무효로 바로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당연히 반발이 나올 겁니다. 교수님들 판례 평석 나중에 읽어보시면은 이 파견을 했을 때 고용 의무일 때는 양당사자 의사가 중요한데 지금 사용자 의사를 하나도 안 묻고 있죠. 사용자 의사 묻지도 않고 파견법의 당연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원칙이 어딨냐 이런 식으로 아마 반발이 있을 거예요. 어쨌거나 결론은 직접 고용 의무 당시에도 무기계약직이 원칙이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기간제고 만약 특별한 사정 없는데도 기간제 썼다? 그럼 바로 무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A 회사는 갑을 2년 초과한 기간 동안 파견 근로자를 사용해서 파견법상 직접 고용 의무 규정에 따라 갑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A 회사로서는 갑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계약 기간에서 기간을 정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무효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계약직 아니라 무기계약이다, 이렇게 판단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자, 그럼 이건 왜 고용 의무가 적용되는지도 이해가 좀 되시죠? 연도가 중요하댔잖아요. 네, 그것도 한번 고용 의제는 몇 년까지 되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2007년부터 해가지고 막 끊어서 막 적용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까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은 이때는 고용 의무가 적용되는 게 맞겠구나,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다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